저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그동안 1세대에서 3세대까지 이동통신망에 대한 흐름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큰 맥락으로 보게 되면은 뭐 서킷 스위칭하고 PS10, 그 다음에 패킷하고 인터넷에 대한 내용이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인터넷 기반으로 세상이 많이 바뀐 거고, 그 다음에 1세대, 2세대의 기술은 대부분이 보게 되면 서킷 스위칭 기반의 기존의 PSTN망의 시그널링 시스템 넘버 7이라고 하는 시그널링 시스템 넘버 7의 그 SCP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모빌리티를 바꾸는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파트에 대한 걸 주로 한 것이고, 사실 그 다음에 주로 보셔야 될 내용은 3G까지 가는 과정에서 2.5세대에 대한 역할, 그 다음에 VoIP, 그 다음에 3G, 그 다음에 뭐 LTE망까지 뭐 이런 내용을 좀 보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이 데이터 센터 뭐 CDN이라든가 클라우드, 이거를 또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이게 또 이제 핵심인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내용 중에 4G LTE망하고 데이터 센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좀 뒤로 넘기든가 이렇게 하고요. 일단 진도 나가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그거죠. 우리 앞에 시대적인 흐름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거였고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에 가는 과정에 뭐 2.5세대에서부터 포인트가 어디 갔죠? 이쪽. 여기 이제 2.5세대에서부터 뭐 3G까지 넘어가는 시장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서버에 대한 내용까지 보시게 되면은 요쪽 이쯤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고, 사실 이 데이터 센터는 그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것이 좀 독립적으로 발전하다가 4G 후반부에 오게 되면은 4G망에 이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4G망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2000년대, 2010년대에 대한 내용으로 보게 되면 3G, 4G에 대한 기술로 발전하는 과정 가운데 클라우드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기술,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기술이 별개로 되다가 4G 후반부에서부터는 이 클라우드 상황이 많이 들어오죠.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IP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IP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IP에 대한 것이 2G만까지는 기존에 보면은 무선 액세스 구간이 있고요. 무선 액세스 하는 구간이 있고, 다음에 코어 기술로 해서 코어 네트워크 이렇게 나타나 주고요. 코어 네트워크는 뭐 코어 네트워크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PSTN 기존 전화망이라든가 타 통신사, 타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하고요. 사실 이 네트워크에 여기 있는 스위치가 이쪽 무선 구간에서, 이쪽이 그 무선의 이게 프레임이든 어떻게 보게 되면 일부 구간을 데이터로 쓰게 되는 거예요. 일부 구간인 것을 데이터로 써서 그거를 외부의 다른 쪽으로 뽑아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SGSN이라는 장치하고 쪽에 GGSN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쪽에 이제 외부 퍼블릭 IP망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로 이렇게 네트워크 하나 더 만들어져요. 이게 GGSN, SGSN 기반으로 해야 되는 GPRS라는 네트워크가 됩니다. 이 GPRS가 2.5세대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CDMA 2001X라는 네트워크의 약간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의 스타팅 포인트가, 그전에는 그냥 서킷 스위칭 기반에서 데이터 모뎀 방식으로 쓰던 것이 마치 ADSL이랑 비슷하게 네트워크에 2.5세대 네트워크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생기고, 수리지를 가게 되면, 수리지 네트워크로 가게 되면 저 네트워크의 대부분의 것이 VoIP 기반 기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패킷 스위치드 네트워크로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MSC 서버라는 장치가 생겨요. MSC 서버. 이런 서버들이 뭐 하는 거냐면은 마치 VoIP 서버랑 비슷해요. VoIP 서버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SGSN하고 GGSN이라는 네트워크의 핵심이 돼요. SGSN, GGSN의 네트워크가 되고, 기존의 퍼블릭 인터넷망으로 연결이 거의 일반적으로 되고, IP망이. 그 다음에 제가 저 위에 색깔은 같은 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그 PSTN망이라든가 타 뭐 2G망에 대한 거는 이쪽에 나갈 때는 미디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미디어 게이트웨이라는 걸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VoIP의 IMS 네트워크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IMS 네트워크예요. 그런데 이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꺼번에 딱 만들어지 못하니 2G하고 3G망이 공존하는 형태로 네트워크가 있었고, 이 IMS라고 하는 기술이 만들어진 건 3G에서 디파인 됐지만, 실제 이거에 대한 것은 뭐 어떻게 보면 4G망 형태로 4G에서 가장 많이 디플로이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3G망이 나왔지만 음성은 기존의 PSTN 처럼 보이스는 이쪽으로 보내고, 보이스는 2G망으로 그냥 보내고, 그 다음에 IP는 2.5G 근간에서 3G로 발달한 이쪽 네트워크로 해서 네트워크를 보내는 형태로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이 3G망에 하고 이 2G, 1G에 대한 것에 서비스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조금 이런 맨 처음에 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퍼스트 제너레이션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스 온리이고, 사실 보이스 서비스 했다는 그 자체로 이동성의 서비스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서비스고요. 2G는요 여기에 SMS 서비스가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더 한다면 IP에 대한 연결에 대한 것이 기존의 모뎀 방식으로 접속하는 기술이 나와요. 모뎀으로 접속하는 기술. 근데 이건 별로 중요치 않고요. SMS에 대한 것이고, 여기 이제 2.5G 네트워크에서 여기에 IP 커넥티비티, IP 커넥션 해주는 커넥티비티 연결 서비스가 어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G 네트워크를 만들 때에는 2G망에서는 큰 부담이 없었지만, 이 2.5G가 궁극엔 3G 백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피드에 대한 거는 아날로그에선 별로 아날로그 보이스에선 별로 데이터 레이트를 할 수 없지만, 여기서 나오는 것이 8km 내지 13kbps, 그 다음에 여기가 144kbps,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mbps에 대한 요구사항이에요. 근데 3G 시장에서는 타겟이 뭐냐면 보이스, IP 플러스 여기에 영상이 들어옵니다. 비디오 서비스가 영상이 들어와요. 비디오 서비스가 여기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영상에 대한 서비스의 가장 큰 타겟은
방송하고 영상 전화, 개인별로 하는 영상 전화이고, 지금은 상당히 그 파퓰러해졌지만 컨텐츠, 그러니까 웹 컨텐츠가 지금 뭐처럼 실시간은 아니지만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혹은 뭐 컨텐츠 자체가 상당히 그 비디오 형태로 들어오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모바일 쪽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 수리지예요. 수리지. 자, 그럼 4G에 대한 것은 1GBps인데 4G에서는 특별하게 뭐가 있지? 별로 없어요. 브로드밴드 하는 거 이외에는, 브로드밴드 하는 서비스 이외에는 별로 없어요. 5G? 5G는 이런 맥락으로 하게 되면 20GBps라고 해서 인핸스드 브로드밴드, 인핸스드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 인핸스드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IoT를 매시브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서비스, 이제 유스 케이스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서비스로 보는 게 울트라 릴라블 로우 레이턴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미션 크리티컬 IoT들 차량에 대한, 이게 이제 유스 케이스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서비스들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5G만 가가지고에 대한 서비스? 뭐지? 사용자가 쓰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보이스, 데이터, 비디오? 이게 비디오는 약간 방송이랑 같이 맞물린다고 볼 수 있어요. 거의 이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기본 서비스고요. IP에 대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3G에서 하는 것이 거의 다 됐다고 보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4G LTE만 광고에 대한 거를 한 걸 보세요. 거의 보게 되면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대한 거, 뭐 그게 거의 주였어요. 영화 다운로드 받는 거를 뭐 과거에는 몇 초에 받았는데 그게 줄어들었다. 거의 그런 내용이 거의 전부 다였습니다. 5G에서 광고하는 거 보세요. 5G에서 광고하는 거 보게 되면 주로 여러분이 들은 게 뭐 스마트한 스마트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스마트 팜, 스마트 뭐.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뭐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이 뭐 IoT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목적 자체가 약간 공익성을 띠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공익성.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사용자가 고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트래픽 발생이 고정되어 있거나 센싱되는 게 고정되어 있는 비율이 뭐 노키아 자료를 보게 되면 2017년 자료를 보게 되면 한 70%가 픽스드 유저, 픽스드 단말, 픽스드 트래픽에서 오는 거, 30%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바일 사용자라고 타겟을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익적인 이 공익이라는 게 이제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B2B 시장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B2B 스마트 팩토리가 가장 대표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광고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 써가지고 공장 자동화에 대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B2B 시장에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 해가지고 막 공용의 어떤 그 공익의 목적으로 쓰는 그런 광고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비스인데 시대별로 쭉 흐름에 어떻게 보면 서비스인데, 데이터 통신에 대한 것이 IP에 대한 것은 2.5세대에서 처음 만들어진 건데 이게 불과 20 몇 년밖에 안 된 거야, 시대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멀티미디어에 대한 플랫폼이 이 IP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색깔이 왜 안 바뀌지? 잠깐만요. 멀티미디어가 이 하나의 IP 플랫폼 위에서 개발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멀티미디어가 전부 다 IP 위에서 개발이 되다 보니 웬만한 거에 대한 거는 IP만 밑단에서 지원을 해주면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이쪽에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유선통신 사업자, 텔코라고 하는 유선전화 사업자도 IP로 가고, 이동통신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도 IP 기반을 지원해주고, 뭐 새롭게 나오는 사업자도 IP를 제공해주고, 그럼 기존에 쓰는 애플리케이션,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IP 시대에 대한 시대가 돼버렸고요. 이거에 대한 이동통신망의 큰 스타팅 포인트는 2.5세대였다 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 IP 얘기를 제가 잠시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IP가 어떤 것인지. IP라고 하는 기술, 여러분이 쓰는 기술은 1980년대 중반에 나온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텍스트 기반으로 돼 있어요. 심지어는 ASCII라고 하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90년대 중반에 바로 웹 서비스로 인하여 이 웹 서비스가 나타나면서 큰 방향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사실 모바일 네트워크 쪽에서 2000년 중반 2.5세대 2000년대 중반에서 딱 보급이 되면서 이 IP의 시장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 90년대에 무슨 것이 있었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쓰는 용어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스마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스마트. 용어가 약간씩 조금 쓰는데 그전에는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로 해서 도처에 흩어져 있는 이런 용어를 썼고요. 그전에는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상황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스마트라는 것을 쓸 때 이 유비쿼터스는 도처에 흩어져 있는 통신에 대한 것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 쓰지는 않는데 그전에는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말이 뭐였냐면 보이스하고 데이터를 합치는 거야. 아주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옛날의 네트워크에 음성을 지원하는 통신망, 데이터를 전달하는 망, 그 다음에 영상을 전달하는 망이 별도로 있었어요. 영상이. 근데 여기서 보이스하고 데이터를 합치자. 영상도 거의 보이스랑 똑같으니 보이스를 합치면 트래픽만 좀 크게 하면 영상도 같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 인티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텔코는 그러니까 기존의 전화 사업자들은 여기다가 데이터를 씌울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ISDN이라는 기술이고 ADSL이라는 기술인 것이고요. IP 입장에서는 자기 IP망에 보이스를 실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온 기술이 VoIP 기술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070 전화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것이 되는데 이 인터넷 전화에 대한 걸 할 때는 여러분이 보시면은 IP 주소 라우팅에 대한 것을 이 매핑에 대한 거를 전화번호 그걸 2.164라고 그러는데 2.164 전화번호 하고에 대한 매핑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실시간 리얼타임 서비스라는 것이 필요해요. 리얼타임 서비스를 지원해 줘야 돼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초기에 만들 때는 되게 로우 스피드 네트워크였어요. 제가 연도는 까먹었습니다만 서울하고 대전의 백본이 예를 들면 T1 하나밖에 없었어요. 1.544 Mbps, 1.5 Mbps
하나가 우리나라 백본일 때가 있었어요. 데이터 서비스.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트래픽이 오니까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로우 스피드죠. 로우 스피드. 그 다음에 IP라고 하는 데이터 서비스가 실시간을 요구를 하지를 않았어요. 요구하는 자체가. 그냥 보이스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필요한 게 뭐냐면 시그널링에 대한 거야. 시그널링. 근데 이 시그널링이 하는 것이 뭐냐면 리소스 얼로케이션이에요. 우리가 그 전화를 할 때 전화번호를 누르게 되면 교환기들이 중간에 타임 슬롯이라는 거하고 포트하고 밴드위드스를 다 리저베이션이 끝나야지 그 다음에 링백이 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를 하기 위해서 내가 요청하는 시그널링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거에 대한 얼로케이션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용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용자가 우리 일단 PC 같은 데서 이 전화를 하는 거죠. 초창기에 다이얼 패드라는 것이 있었는데 뭐 좌우지간 이거에 뭐 나왔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다이얼 패드라는 회사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네트폰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VoIP 최초 상용화 한 회사예요. 무료로 하긴 했었어도 맨 처음에. 자, 여기에 이제 시그널링에 대한 것이 있고 이제 보이스를 전달하는 과정이 있고요.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전화에 대한 거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인터넷망에서 보게 되면 이쪽에 VoIP 서버라는 게 필요해요. VoIP 서버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여기 중간에 라우터들은 그냥 일반 라우터들이에요. 이렇게 VoIP 서버 그 VoIP 클라이언트에서 서로 상대방 존재에 대한 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실 미디어가 전달되도록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렇게 전달이 돼요. 미디어는 보이스인지 보이스 그냥 미디어 이렇게 씁니다. 시그널링하고는 달리 그러면은 이제 라우터들이 뭘 해야 되냐면 리소스 얼로케이션 해줘야 돼요. 리소스 얼로케이션을.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것이 서비스 품질, 퀄러티 오브 서비스를 맞추자에 대한 요구를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인터넷망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서비스가 뭐였었냐면은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예요. 베스트 에포트 최선을 다해서 가는 서비스,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예요. 그러다가 가다가 잃어버리면 할 수 없고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 하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딜레이라든가 로스 딜레이도 보장되고 로스도 보장되는 개런티드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하는 기술이 뭐가 있냐면은 패킷에 대한 것을 일단은 뭐 태깅, 마킹도 해야 되겠고요. 마킹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큐잉하는 방법에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스케줄링은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만약에 디스가딩 하면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 QoS에 대한 게 이제 인트 서브라는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이거보다는 조금만 상상시자에서 딥 서브라고 하는 QoS 기술들이 막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하부 레이어 2가 ATM 기술이랑 같이 맞물려서 MPLS라고 하는 것은 레이어 2 쪽에 IP 기술이 ATM 스위칭이랑 같이 물려있는 기술이고요. MPLS 백본망은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밑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위에 그 절차에 대한 것이 뭐가 나오냐면 위에서 엔드 투 엔드 이쪽 VIP 서버하고 이쪽에 클라이언트들끼리 하기 위한 몇 가지 절차가 이제 시그널링에 대한 관련된 절차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DNS를 써가지고 저쪽에 IP 주소하고 2.164를 쓰는 이넘이라고 하는 거를 또 만들어지고 이런 절차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저 미디어가 전달되기 위한 RTP
미디어 리얼타임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라는 것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진 것이 세션 이니시에이션 프로토콜, 뭐 H.323, 뭐 MGCP, 뭐 몇 가지 시그널링 절차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동통신망에 쓴 것은 SIP라는 걸 쓰게 되고요. 미디어는 RTP라는 걸 통해서 전달되고, 이 이넘이라는 걸 DNS 써가지고 넘버링에 대한 체계를 같이 만들어 갑니다. 이게 VoIP예요. 그래서 VoIP는 기본적으로 유선 인터넷망에서 쓰는 기술이고, 이거에 대한 사업을 인가해주고 한 것이 이제 070 전화 사업자가 유선에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인터넷망 이야기고요. 그럼 이동통신망에 필요한 절차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동통신망에 필요한 절차를 만든 것이 아이고 IMS예요. IMS. 그러니까 제가 아까 VoIP에선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SIP 서버가 있어요. SIP 서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걸 IMS는 CSCF라고 부르고, CSCF라는 것도 종류별로 맨 처음 붙는 플락시 CSCF, 중간에 물어본 ICSCF, 서빙 CSCF, 이런 모듈들이 나와요. 이거는 이동통신망의 특성에 맞추고 SIP 서버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제가 QS 컨트롤 하기 위한 것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기능 블락으로 PCF, PCRF, 뭐 PCF, 뭐 이런 모듈을 만들어요. 이건 QS 관련된 것인데, 이거에 대한 것은 뭐냐면, 이게 팔리시를 정해요. 팔리시하고 저 C라고 하는 게 이제 차징, 과금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죠. 차징에 대한 것들, 룰을 정하는 그런 펑션이 PCRF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어하기 위한 것이 아까 얘기한, 제가 QS를 하기 위한 몇 가지 정착들이 이제 이 IMS랑 같이 맞물려서 이동통신망에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3G망에서는, 3G 모바일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있는 SGSN, GGSN이 얘가 백본이 되고요. 코어망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IMS 관련된 CSCF, 뭐 PCRF, 이동하기 위한 미디어 게이트웨이, 뭐 이런 블락들이 있어요. 물론 이동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 HSS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죠. HSS 다 있죠. 이게 코어망이고, 이쪽에는 와이드밴드 CDMA 기술을 쓰는, 와이드밴드 CDMA 쓰는 유트란이라는 말 써요. 유트란. 이게 유니버설, 이게 테레스트리얼이라는 게 뭐냐면 기지국 중계 방식이에요. 그럼 딴 게 뭐 있느냐? 새틀라이트를 쓰는 기술도 있고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쪽에서 정의하는 거는 이 테레스트리얼, 그래서 중계 방식이고, 라디오 액세스 넷이라는 용어를 쓴다.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로 해서 여기 나오는 것이 이제 노드 B 하고 기지국을 보고, 여기에 있는 것을 RNC, 컨트롤러를 RNC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노드 B에서 노드 B, 기지국을 노드 B라고 그러고, 이 컨트롤하는 걸 RNC, 뭐 이런 식의 네트워크의 형상을 그런 게 3G 모바일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3G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큰 핵심은 IMS를 채택해서 썼다. VoIP 기반으로. 그러면서 서비스에 대한 것은 이제 영상 서비스도 포함했는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큰 이슈는 뭐였었냐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Mbps
2Mbps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제공해 주느냐가 큰 이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2Mbps에 대한 것을 요구사항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 와이드밴드 CDMA라고 하는 기술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것이 약간 이슈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쉽게 됐고요. 오히려 이 IMS 쓰는 기술이 뭐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았다 라고 보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앞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술은 CDMA 2003X라고 하는 기술은 쓰지 못했고 와이드밴드 CDMA 하나만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SKT하고 KTF가 거의 이제 이 네트워크를 다 독점해서 거의 깔고 있었고요. 전 세계 글로벌하게 거의 대부분의 시장은 와이드밴드 CDMA로 수리지망이 거의 다 같다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이 데이터 스피드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 보게 되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이 와이파이에 대한 퍼블릭 와이파이.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와이파이가 그동안은 전부 다 댁내에 설치하는 그런 기술이었는데 외부에, 그 다음에 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그런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맥스라고 하는 기술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와이맥스. 우리나라는 이걸 와이브로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맥스라고 하는 기술을 써가지고 데이터 스피드를 올리는 노력을 또 했었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VoIP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만 놓고 나서 보게 되면 이거는 VoIP는 레이어 3 이상이고 하부 밑단에 뭘 가지고 가느냐에 대한 이슈가 남아요. 예를 들면 집에서는 와이파이 공짜로 쓰고 VoIP를 조금 데이터만 많이 쓰니까 와이브로로 접속해서 VoIP 쓰고, 멀리 나갈 때는 이쪽에 와이드밴드 CDMA 기술로 쓰고,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핸드오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데이터를 쓰는 측면에서 혹은 VoIP 기술을 쓰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그 로컬에서 쓰는데 퍼블릭, 우리가 핫스팟 영역, 핫스팟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도심 지역에서는 와이브로, 그 다음에 멀리 나갔을 때는 와이드밴드 CDMA. 그래서 와이브로하고 와이드밴드 CDMA가 약간 경쟁에 대한 거, 좀 이런 체계를 좀 갖고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전부 다 와이드밴드 CDMA, 와이브로 뭐 같지만 전부 다 나중에는 LTE로 다 통합이 됩니다. LTE로. 자, 이런 시장이 하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3G망이 막 만들어지면서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쪽에서 3G 만들어지면서 포인트가 또 어디 갔나? 요 시기에 큰 변화에 대한 거가 3G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4G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클라우드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하고 제가 4G 이야기를 제가 간단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클라우드에 대한 것이 뭐 우리 그 일반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냥 서버를 쓴다? 그 정도? 근데 서버를 쓰는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제일 많은 것이 이제 스토리지죠. 스토리지. 그 디스크에 대한 거를 웹 디스크를 쓰는 거죠. 웹 디스크라고 해서 쓰는 것을 제일 많이 쓰죠. 그냥 간단하게.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컴퓨터 용량도 최근에 쓰기 시작합니다.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게 가장 요즘 보면 GPU에 대한 거죠. GPU가 비싸니까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GPU를 쓰는 것이요. 그 다음 심지어는 네트워크도 씁니다. 네트워크도. 뭐 네트워크 구축하려고 하면 뭐 방화벽도 파이어월도 가장 대표적인 파이어월도 선택하고 뭐 이메일 서버도 하고 뭐 DNS 서버도 구축하고 여러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큰 이슈예요. 그런데 회사를 차리는 입장에서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자기가 다 설치를 해야 되죠. 모든 장치를 다 갖고 와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클라우드 상황에서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구름처럼 있는 뭐 어딘가에 있는 거에 대한 걸 내가 접속해서 쓰면, 우리 직원들이 접속해서 쓰면 여기 있는 것이 마치 내가 쓰는 것처럼 보여만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초기에 뭔가 이렇게 셋업하는 비용도 덜 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요즘은 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한 걸 과거에는 PC마다 뭐 혹은 면 유저용으로 다 캠페했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저쪽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있는 걸 여기 쓰는 거죠. 이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걸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걸 갖다 쓰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어?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웹 서버에 대한 거. 웹 서버. 여러분이 예를 들면 구글에 유튜브를 본다. 그럼 이 유튜브에 있는 유튜브의 서버가 어디 있을까요? 이 서버가 만약 구글 미국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간 것을 가지고 와서 볼 것이다. 우리가 그러면 일단 왔다 갔다 하는 프로퍼게이션 딜레이가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보면은 캐시라는 게 있습니다. 캐시라는 게 하는 게 뭐냐면은 저쪽 하드디스크에 대한 것이 하고 이쪽에 메인 메모리하고에 대한 것을 이 CPU가 프로세싱해서 하는데 CPU는 메인 메모리에 대한 것만 액세스 하잖아요. 그래서 캐시가 뭘 하냐면 이 메인 메모리로 데이터를 막 끌어오는 게 캐시가 하는 일이에요. 이제 근데 요즘은 또 SSD 하드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빨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게 크고 디스크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SSD는 진짜 메모리로 만들으니까는 뭐 상당히 빨라진 거죠. 스피드가 되게 빨라진 거예요. SSD가 그냥 메인 메모리하고 뭐 별반 차이 없이 그냥 쏘니까 상당히 빨라진 거예요. 스피드가. 트렌드를 놓고 나서 보게 되면 이 캐시라고 하는 것처럼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으면은 멀리 센터 클라우드가 있고요. 센터 클라우드 그냥 어느 사업자에 대한 곳이 있고 요게 내가 제일 가까운 지역에 이쪽에 캐시 서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용자가 뭔가를 보는데 실제 데이터를 이쪽에 있는 오리진하우스 센터 뭐 쓴다면 여기 센터를 썼으니까 여기는 엣지 클라우드라는 말을 써야겠다. 엣지 클라우드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또 진짜 엣지 클라우드라는 말을 써요. 근데 캐시 서버라는 말은 조금 오래된 용어입니다. 여기 이제 오리진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리진 데이터에 대한 것이 여기 보관되어 있는데 이쪽 엣지 클라우드 혹은 이쪽 캐시 서버 쪽으로 이쪽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렇게 되면 보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지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것이 우리 그 서버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그게 가능합니다. 그 아무도 안 봤다, 처음 보는 거다. 그럼 약간 이 오리진에서 갖고 오겠죠. 혹은 오리진에 가까운 엣지 쪽에서 요청해서 그걸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타이머를 갖고 나서 일정 시간 동안 이걸 누가 히트하지 않으면 물론 이제 미스했을 때 이야기예요. 미스했을 때는 갖고 오고 히트하는 것이 없으면 얘가 타임 투 리브를 딱 있어하고 타임 투 리브 동안 있다가 아무도 나를 히트하지 않다. 그럼 여기 있는 서버에서 지워버리는 거야. 딴 데이터로 오버라이트 하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엣지 쪽에 있는 컨텐츠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늘 깨끗한 자료들이 있는 거죠. 좋은 자료들이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 후반, 중후반, 그러니까 3G망에서 4G 막 넘어갈 때
3G에서 이동통신망은 3G에서 이제 4G LTE망으로 넘어갈 때, 야, 이게 되는데, 물론 이때가 뭐냐면 2000년대예요.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이때 넘어가는 시나리오인데, 이때가 웹사이트도 되게 상당히 이제 그 화려해지기 시작하고 콘텐츠가 무거워지기 시작을 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에 대한 걸 보려고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일반 인터넷망에서도 이게 사이트 글로벌하게 외국 거에 대한 걸 보고 싶은데 저기 프로포게이션 딜레이가 되게 많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게 볼까 하다가 그걸 제공해 주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만든 거예요. 클라우드 만나면 여러분이 늘 나오는 거 아카마이라는 거를 보게 됩니다. 아카마이. 이게 아카마이가 이게 사실 이제 그 미국의 그 MIT 교수님들이 만든 그 CDN에 대한 첫 번째 컨텐츠에 대한 클라우드 CDN에 대한 건데 CDN에 대한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에 대한 건데 이 회선을 얼마만큼 충분히 막 늘려주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제 CDN은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결국 CDN 클라우드가 됩니다. 나중에 되는. 근데 그냥 써줄게요. 그러니까 이 아카마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CDN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에 대한 걸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근데 이게 클라우드랑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CDN이라는 말도 쓰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스타팅 포인트는 딱 이겁니다. 야, 인터넷 회선에 대한 걸 언제까지 저렇게 계속해서 증설을 할 수 있지? 인터넷 회선을 증설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 지금 데이터 스피드가 지금 3G에서 2Mbps 1GBps 올리듯이 유선에서도 이렇게 늘리는 요구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이 요구사항들이 정말 많은데 그러면은 가입자 쪽에서 1GBps 올라면 트렁크는 도대체 얼마큼 빨라야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위 그림에서 조금 이 그림이 딱 맞는 그림은 아니지만 위에 그리는 거랑 좀 비슷하니까 예를 들면은 이쪽에 센터 클라우드가 있고 이렇게 이쪽에 있는 뭐 엣지 클라우드가 있는데 이쪽에 오는 사용자들이 막 되게 많아. 이게 무슨 장치가 해서 이쪽 다 뭐 트렁크로 갖고 와야 돼. 그럼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갖고 와야 되는 것이. 그럼 이 트렁크가 회선을 얼마만큼 늘릴 수 있지? 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컨텐츠에 대한 거를 컨텐츠 딜리버리하는 네트워크를 상위계층으로 우리가 하나 더 만들자. 그러니까 IP보다 윗단의 레이어 7에 해당하는 이 컨텐츠 딜리버리하는 네트워크를 오버레이 모델을 하나 더 설계를 하자. 그것이 이제 클라우드랑 같이 맞물리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이 MIT 교수님들이 창업을 해서 아카마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CDN은 아카마이 CDN, 뭐 아카마이 클라우드가 늘 얘기가 나와요. 클라우드에 대한 것에서 아카마이가 이게 저기 어디야 하와이 말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이 하와이 말을 쓰는 게 약간 그 붐이 있었나 보고 해서 현명한 뜻인가 뭐 똑똑한 뭐 이런 뜻일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아카마이라는 회사는 지금도 있고요. 국내 아카마이를 서비스를 이제 대행해 주는 업체도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카마이가 만든 것은 CDN 클라우드의 거의 디팩토 스탠다드? 그러니까 어디 스탠다드가 아니라 이 사람네들이 만들면 그냥 사실상 표준이에요. 이 인팩트라는 뜻이에요. 인팩트. 디팩토라는 말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큰 흐름이 큰 축이 있었던 거예요. 자, 제가 이동통신망 얘기에다 갑자기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서 조금 이상해졌는데 이것이 이제 메인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동통신망에 대한 트렌드가 3G 망에서 이제 4G 망 설계를 하는데 약간 고민이 생겼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음성, 데이터, 인터넷, 그 다음에 비디오 서비스가 있어요. 4G는 무슨 서비스를 하지? 4G는 어떤 서비스를 해야지 쓸까?
저도 지금 LTE 폰을 씁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3G 폰을 써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서비스만 보게 되면 3G하고 4G 서비스에서 쓰는 측면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좀 빠르지요. 2Mbps보다 1GBps를 쓰니까 빠르죠. 근데 1GBps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주파수 대역이 올라가서 주파수 대역이 좀 올라가서 주파수 높은 주파수 대역의 넓은 밴드위드스를 갖고 이 밴드위드스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OFDM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또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OFDM이라는 기술을 써가지고 데이터 스피드가 많아지긴 한데 서비스는 기존에 새로운 서비스가 없어요. 뉴가 없어요. 기존의 3G에서 하는 하이스피드 외에는 없어요. 이거 이외에는 서비스가 없어요. 좀 안타까운 얘기는 합니다만 전혀 뭐 새로운 것이 없어요. 주파수 대역은 뭐 2.1기가 대역이라든가 2.1기가 주파수 대역이라든가 2.3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800메가 주파수 대역하고 이제 1.8기가 대역 안 쓰는 주파수 대역을 다 LTE 주파수 대역으로 해서 쓰고요. 이제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라는 걸 써가지고 맨 처음에 요 대역에서 나오는 것이 75Mbps가 나왔는데 이걸 몇 개 묶어서 150Mbps 나왔고요. 조금 더해서 300Mbps 나왔고요. 600Mbps 나왔고요. 그러면 1GBps까지 이제 쭉 나옵니다. 이 기술의 큰 이슈에 대한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서 나가는 기술로 가져갔습니다. 뭐 이 기사는 워낙 옛날 거라서 뭐 더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세계 최초에 대한 타이틀을 갖고 나서 LTE 시대를 선도해 나가죠. 근데 서비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를 하이스피드 해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데이터를 하이스피드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할까 하다가 결국은 야 네트워크를 심플하게 하자. 심플하게 그냥 빨리빨리 보내자. 그 다음에 LTE QS를 쓰자. QS에 대한 걸 몇 가지만 정의했어요. 몇 가지를. 여기 클래스에서만 쓰는 걸로 하자. 해놓고 나서 이제 쓰게 되는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런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있었던 영상을 몇 가지 캡처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잘 그려져 있거나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제가 다른 강의에서 썼던 유튜브 영상에 캡처한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 유튜브 요 사이트에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에 보게 되면 이유트란이라는 말 썼습니다. 이유트란. 이넨스 이벌브죠. 이벌브. 그 다음에 노드비가 이노드비가 됐습니다. 이노드비. 이가 이벌브로. 그러니까 LTE의 이가 이볼루션이잖아요. 이볼루션. 그러니까 이볼루션의 이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유트라. 그리고 코어망을 이제 EPC라고 부릅니다. 이벌브드 패킷 코어 네트워크 EPC. EPC라는 말을 코어 네트워크이고요. 이게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서빙 게이트웨이하고 PDN 게이트웨이. 제가 3G망에 마치 SGSN하고 GGSN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GGSN에 대한 것이 PDN 게이트웨이 이름을 썼어요. 이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라는 게 여러분 그냥 퍼블릭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퍼블릭 IP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통신사업자망의 PDN 게이트웨이하고 무선 쪽에서 이쪽을 갖고 오는 네트워크이고 그 다음에 가입자 정보에 대한 건 홈 서브스크라이버 서버가 있고요.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엔티티
그래서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하는 엔터티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여기는 이노드비, 그 다음에 단말은 UE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그림으로 보게 되면 가입자 무선 구간에서 코어 네트워크 끝나고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 했는데 데이터 트랜스퍼는 단말에서부터 이쪽에 있는 서버, 인터넷에 있는 서버 접속을 하게 될 텐데 여기까지 전설하는데 이 안에 EPC 베어러라고 하는 QS 서비스 품질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스에 대한 베어러,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데이터에 쓰는 베어러, 뭐 시그널링 베어러, 뭐 이렇게 몇 가지 베어러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세션에 대한 컨셉을 가져갑니다. 세션 레벨로 해요. 세션. 이게 이제 LTE망의 큰 그림이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가입자 쪽에 가입자 단말기를 중심으로 무선 접속하는 영역이 EU2란 네, 이노드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EPC 코어 네트워크에 서빙 게이트웨이랑 묶고요. 그 다음에 외부 나가는 거에 대한 거는 이게 PDN 게이트웨이를 묶고요. 그 다음에 이동성 관리하는 거하고 사용자 정보 관리하는 이게 진짜 간단해졌어요. 이렇게 이제 간단해지게 네트워크 펑션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슬라이드는 조금 여러분한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노드비에 대한 거하고 서빙 게이트웨이하고 PDN 게이트웨이가 있고요. 이동성 관리를 맨 처음에 이동성하고 세션 관리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MME라고 하는 쪽에다가 이걸 요청을 하게 되면 얘가 사용자 정보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이런 그 세션을 설정을 하죠. 터널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는 터널링이란 프로토콜 씁니다. 코어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저 플레인하고 컨트롤 플레인, 시그널링 관련된 것을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나중에 또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읍시다. 유저 플레인. 그러니까 사용자 트래픽이 지나다니는 거. 이건 사용자 트래픽이 지나다닐 때 쓰는 용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건 시그널링하고 좌우중에 사용자 트래픽이 아닌 나머지 것들 시그널링 그 다음에 뭐 진짜 제어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잘 전달될수록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 이런 메시지들 그래서 색깔 보게 되면은 약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그널링에 대한 것이고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사용자 트래픽을 보고 계십니다. 자,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 좀 볼까요? 클라우드에 대한 게 프로바이더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습니다. 아마존 웹서버, 제가 말씀드린 건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 그 다음에 구글 플랫폼이 있지만 IBM 스마트 클라우드, 그 다음에 VM웨어, 디지털 오션 이런 사업자들이 이제 되게 많이 있고요. 글로벌하게 우리나라도 네이버 클라우드가 있죠. 네이버 클라우드 있고 그 다음에 네오텍인가 네오지오넷인가 하는 큰 또 클라우드 국내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웹페이지를 개발해 갖고 내가 갖고 있지만 내 페이지에 대한 걸 클라우드 사업자랑 맺으면 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전 세계에 그 가까운 엣지 서버에다 다 올려주게 됩니다. 근데 내가 우리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지만 내 트래픽이 내 웹페이지를 검색하는 사람이 국내에서만 있다. 그럼 국내 웹페이지 엣지 서버에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뭐 미국에 내 사이트를 보는 사람들 많다. 그럼 내 컨텐츠가 내 웹페이지가 미국의 엣지 서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 컨텐츠들이 이렇게 분산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디플로이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말을 씁니다. 이쪽 클라우드에 대한 거는 보시게 되면 퍼블릭 클라우드 서버 자체가 퍼블릭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거는 뭐 개인자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같이 묶여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이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모델은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를 주느냐 인프라스트럭처 에즈어 서비스
그 다음에 플랫폼. 플랫폼. 저 아이고 싶어. 플랫폼이죠. 플랫폼 애저 서버 서비스. 그 다음에 이건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사스, 파스, 아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보면 AAS라고 나와 있으면 이게 클라우드 쪽에서 서비스구나. 그래서 이건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제공해 주는 것이고, 이건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서비스만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그 IaaS, PaaS에 대한 것인데, 온프레미스가 내가 전체 다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온프레미스에 대한 것이 내가 모든 걸 다 꾸미는 거야. 내가 네트워킹도 스토리지, 서버, 뭐 버추얼라이제이션 빼고 일단 뭐 OS, 그다음에 뭐 미들웨어,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모든 걸 내가 전부 다 하는 건데,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는 저쪽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위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게 돼요. 그러면 내 컴퓨터는 PC만 가지고 연결해서 쓰는 거야. 똑같이 컴퓨터만 쓰는데 거기 플랫폼까지 쓴다? 그러면 미들웨어하고 OS까지도 거기 걸 쓰는 거예요. 그럼 마치 버추얼 터미널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터미널 연결해서 쓰는 것처럼. 거기에 만약에 내가 소프트웨어까지도 같이 맞물려서 쓴다.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 다 쓰는 거야. 물론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이제 전부 다 돈을 내죠. 여기까지 하면 다 돈을 내야 돼요.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서버 그 클라우드 사용자가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 클라우드 CDN, 그냥 CDN하고 사실 클라우드하고 CDN은 약간 별개로 조금 발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CDN이 되는데, 뭐 이 자료에 제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오리진 서버라는 것이 위치합니다. 포인트가 어디 갔나요? 이게 오리진 서버가 여기 딱 있습니다. 오리진 서버가 여기 하나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싶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해피합니다. 가까이 있는 웃는 사람 요 한 사람밖에 없네요. 여기 있는 사람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울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클라우드 CDN이라는 걸 두면 이게 이제 클라우드 CDN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클라우드 CDN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오리진 서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이 내 위치에 가까이 두는 거야. 가까이. 그래서 이 클라우드 뭐 CDN에 대한 거는 이걸 가까이 나한테 두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을 조금 용어를 보게 되면 오리진 서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거를 쓰지만 이걸 뭐 이걸 다 모아놓은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클라우드가 있고요. 조금 개념이 오리진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그래도 제가 이 그림에서 그냥 다 같이 쓸게요. 그냥 엣지 클라우드.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자가 모든 거를 센터 클라우드에다 모아놓은 거죠. 센터 클라우드에 대한 걸 다 모아놓고 엣지 클라우드를 지역마다 이제 가까운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엣지 요거는 지금 위키피디아에 있는 자료인데 엣지 컴퓨팅이라는 말을 요즘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팅에 보면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 혹은 멀티퍼포즈 엣지 컴퓨팅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엣지 컴퓨팅에 대한 데피니션을 보면은 디스트리뷰티브 컴퓨팅 패러다임이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컴퓨테이션이라든가 데이터 스토리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까지도 그건 클라우드고, 엣지 컴퓨팅은 컴퓨테이션 하는 거라든가 데이터 스토리지를 뭡니까? close to location where it needed. 그러니까 가까이 갖다 놓는 것이 엣지 컴퓨팅이에요. 그 컴퓨테이션까지 그냥 스토리지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컴퓨테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리진 오브 엣지 컴퓨팅
라인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1990년대 후반. 그러니까 CDN이라는 기술은 1990년대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대한 것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나온 기술이에요. 근데 다 같이 묶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호스트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들에 대한 것이 네트워크 엣지 서버, 그러니까 엣지 클라우드가 아니라 엣지 서버까지 이제 가져가게 됐고요. 뭐 캐시 서버 제가 이렇게 썼는데 엣지 서버였고요. 퍼스트 커머셜 엣지 컴퓨팅 서비스가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녹이인데 뭐 딜러, 쇼핑 카트, 리얼타임 데이터 애그리게이션, 광고 인설션 엔진 뭐 이런 쪽에 이것이 이제 거기에 컴퓨팅을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빨라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컨셉이 나중에 제가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또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버추얼라이제이션 테크놀로지까지 들어갑니다.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테크놀로지. 여기서 잠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가 있느냐,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리고, 이 그림이 이제 그런 거죠. 클라우드, 엣지 노드, 단말. 예를 들면은 IoT, 5G IoT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은데 IoT 디바이스들이 여긴 단순하게 요 게이트웨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이쪽에다 모아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에 또 뭐가 있냐면 요 중간 레벨을 또 포그 컴퓨팅이라는 말도 있어요. 포그라고 하는 것이 있어갖고 센터하고 엣지 사이에 포그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또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게이트웨이를 두고 엣지 노드에 보관할 거는 엣지에 이제 보관을 하고, 만약에 이쪽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이쪽에 센터에 보내게 된다면 아래쪽에서 오는 모든 트래픽이 굳이 센터에 갈 필요 없는 것까지 다 가는 거에 대한 트래픽을 줄일 수도 있고요. 트래픽을 또 실시간적인 처리에 대한 거면 이런 것들을 센터까지 가지 않고 엣지 쪽에서 바로바로 계산해서 내려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미션 크리티컬 IoT 혹은 저기 울트라 릴라이어블 로우 레이턴시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Vehicle to X라고 해서 자동차에 대한 통신에 대한 것인데, 이거의 딜레이는 1ms예요. 근데 1ms를 이 자동차, 이게 자율주행차일 수도 있는데, 이 자율주행차가 저쪽 서버 백본에 있는 혹은 뭐 센터에 있는 것까지 딜레이를 갖고면 되게 오래 시간 걸릴 수 있지만은 요 엣지 쪽에서 이렇게 갖고 온다면 상당히 프로포게이션 딜레이가 작을 수 있죠. 그래서 엣지 컴퓨팅이라는 내용이 되게 이제 중요하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 좀 정리를 하게 되면 2.5세대? 3세대? 4세대? 2020년 중심으로 해가지고 CDN이라는 것이 나왔지만 클라우드랑 같이 자리매김을 했고요. 사실 웹이 이때 처음 나오긴 했지만 이쪽에 발달된 웹페이지가 상당히 럭셔리한 것이 많이 나요. 럭셔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콘텐츠가 상당히 이제 무거워지는 그런 것이 나와요. 실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와이드밴드 CDMA라고 하는 기술, LTE라고 하는 기술은 각각이 발전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꺼내는 이유가 4G 이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네트워크에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버추얼라이제이션 컨셉이 바로 이 CDN에서 시작을 해서 클라우드로 해서 버추얼라이제이션까지 발전을 하고요. 5G망을 그릴 때에는 이 컨셉으로 네트워크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동통신망 관점에서 보면 2.5세대 아까 GPRS라는 기술에서부터 IP 연결하는 기술이 나옵니다. IP 단순 연결.
그 다음에 와이드밴드 CDM에서 IMS라고 해서 VoIP를 적용한 기술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IMS라는 기술은 오히려 LTE 와서 시장을 더 키웁니다. 왜? 와이드밴드 CDM에만 해도 서킷 스위치 교환망하고 패킷 스위치 교환망이란 기름으로 갖고 있는데, 이 서킷 스위치 교환 기능은 없어요. 근데 그 기능의 일부 기능이 좀 있긴 한데, 사실 이 기술 쓰기보다도 오히려 전부 다뭐 2G에 있는 기존에 있는 MSC라고 하는 교환기에다가 보이스를 실어서 보내는 것이 더 많아서 3G에서는 IMS가 별로 키우질 못하고요. LTE에서부터는 진정한 올 IP 기술하고 IMS가 연결돼 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LTE QS, IP QS에 대한 컨셉처럼 여기 LTE QS에 대한 것이 정의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LTE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야 그냥 하이스피드야, 그건 모바일 브로드밴드야,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대한 걸 해준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에 중요한 거에 뭐가 있냐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그림을 이제 제대로 잘 그려놨고요. 이 컨셉은 그대로 5G망에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G망을 공부하시려고 하면, 5G망에 대한 걸 이해를 하시려면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CDN, 클라우드, 버추얼라이제이션, 이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트렌드를 보셔야지만 5G망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컨셉이 자꾸만 얘기가 대수가 되고 있지만, 이 저기 뭐야 그 5G망에서 자율주행차가 되기 위한 환경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무선 구간, 유선 구간, 뭐 몇 가지 구간들이 계속해서 크게 발전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4G에 대한 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